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제 돈이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은행 창구 직원이 내 통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3천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 가져갔다. 내 이름으로. 제가 뭘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증.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나는 그제야 기억났다. 남편이 건넨 그 서류. 사인만 하면 된다던 그 말. 나는 믿었다. 내 남편을, 아니, 그렇게 부르던 사람을 믿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전화는 꺼져 있고 집엔 흔적도 없었다. 옷장에 걸려있던 옷들도, 화장실 선반의 면도기도, 식탁 위의 안경도 모두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드라마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나는 아직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나는 혼자 눈을 떴다. 이제는 알람이 없어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진다. 잠이 줄어든 게 나이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거기엔 차가운 이불만 남아 있었다. 부엌으로 나가 전기포트를 올리고 컵을 하나 꺼냈다. 컵 안쪽에 남아있는 물자국을 보며 잠시 멈췄다. 어제도 그제도 이 집에서 말소리는 나 혼자였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10년. 아이들은 다 컸고 명절이나 생일에만 잠깐 들렀다 가는 손님이 됐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너무 오래 써서 언제부터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닌지도 헷갈리게 됐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마당의 장미가 붉게 피어 있었다. 남편이 심어준 그 장미는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꽃을 피웠다. 나는 컵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은 여전히 허전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제 10년째였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밥을 해도 혼자, 자리에 누워도 혼자, 아침에 눈을 떠도 혼자. 그 공허함이 견딜 수 없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어느새 나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산책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정말 괜찮다고.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은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그리울 때,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누군가의 숨소리가 듣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면 조금은 위안이 됐다. 하지만 사진은 사진일 뿐이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고 손을 잡아도 차가웠다. 밤이 제일 힘들었다. 낮에는 할 일이라도 있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가고 그렇게 움직이면 시간이 갔다. 하지만 밤은 달랐다. 불을 끄고 누우면 침묵이 귓가를 눌렀다. 그 침묵 속에서 온갖 생각이 몰려왔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이렇게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죽을 때도 혼자일까? 그런 생각들이 밤을 가득 채웠다. 나는 눈을 감으려 애썼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옆자리의 빈 공간이 너무 컸다. 어떤 날은 남편의 베개를 안고 잤다. 이미 그의 냄새는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뭔가를 안고 있으면 조금 덜 외로웠다. 그렇게 베개를 안고 울다가 지쳐서 잠드는 날도 있었다.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일어났다.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빨리 늙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가끔 전화했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사실 먹지 않은 날도 많았다. 혼자 먹는 밥이 맛없어서 귀찮아서 그냥 굶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늘 먹었다고 대답했다. 건강 조심하세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아니야, 바쁠 텐데. 괜찮아. 아니에요. 갈게요. 하지만 주말이 되면 아이들은 전화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괜찮아. 다음에 와.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말 이해했다. 아이들도 바쁘고 자기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 한쪽이 허전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혼자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 되지 않으려 애쓰며. 그 사람을 만난 건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였다. 동네 경로당에서 알게 된 김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언니, 혹시 괜찮은 분 소개해 줄까? 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혼자 사는 거. 외로워 죽겠다며.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은 없었지만 김 여사는 알고 있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눈빛을, 혼자 걷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괜찮은 분이야. 내 친구 동생인데. 혼자 사신데. 건물도 몇 채 있고. 건물. 그 단어가 내 귀에 들어왔다. 나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귀가 솔깃했다. 건물이 있다는 건 적어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뜻이었고, 그건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어. 한 번만 만나봐. 커피 한 잔만 싫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지면 되잖아.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별 기대 없이 그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였다. 첫 만남은 동네 카페였다. 나는 일부러 화장을 옅게 했다. 너무 꾸민 것 같으면 오해받을까봐, 그렇다고 너무 안 꾸민 것 같으면 예의가 없어 보일까봐.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가볍게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다. 무난하지만 정갈해 보이는 옷차림이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흰머리가 눈에 띄었다. 며칠 전에 염색했는데 벌써 새치가 올라왔다. 나는 한숨을 쉬며 빗질을 했다. 어차피 나이는 숨길 수 없는데 이런 걸로 고민하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가방을 챙기며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취소할까? 하지만 김 여사에게 미안했다. 이미 약속을 잡아놨을 테니까.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에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멈췄다. 어깨가 넓고 자세가 꼿꼿했다. 나이는 나보다 조금 많아 보였지만 건강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가 돌아보며 일어섰다.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온화했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혔는데 그게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앉으세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그는 직접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다. 적어도 무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커피가 나오고 우린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다 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네,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 거지. 편해진 건 아니겠죠?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은 척만 해온 내 속을 들여다본 사람 같아서였다. 그날 우린 카페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다. 커피는 한 잔씩만 시켰는데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김승호. 나이는 68.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고 자식은 없었다. 건물 관리 일을 한다고 했다. 건물이 몇 채 있어서 그걸 관리하며 살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 익숙하니까요. 혼자 살다 보니 할 일도 필요하고 그의 말투는 담담했다. 자랑하는 것도 과장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건물 관리가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좀 그랬죠. 세입자들 민원도 있고 수리할 것도 많고.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성북구 쪽이요. 작은 건물이에요. 오피스텔이랑 상가 몇 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북구라면 괜찮은 동네였다. 건물이 있다는 건 적어도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다. 나는 남편 이야기를 했고 그는 아내 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였다. 아내분은 어떻게 해?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그 아픔을 알았다. 나도 남편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럼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 보내고 1년은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지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고통을, 그 공허함을. 이제는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진 건지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눴다. 위로하지도 조언하지도 않았다. 그저 들어줬다. 그게 필요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지며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너무 빨리 대답하면 가벼워 보일 것 같았고, 너무 늦게 대답하면 관심 없어 보일 것 같았다. 좋아요.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가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미 평생을 살아온 사람끼리 각자의 방식이 있고 각자의 고집이 있는 사람끼리 맞출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다. 다시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가. 2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다. 이번엔 산책을 했다. 동네 뒷산에 올랐는데 그가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가끔 숨이 찰 때면 먼저 알아채고 쉬자고 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를 거 없잖아요. 그 말이 참 좋았다. 서두를 거 없다는 말.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았다. 늘 빨리빨리 살아온 내 인생에서
천천히 가도 된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다. 산을 오르며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젊었을 때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지금 사는 이야기. 그는 내 말을 잘 들어줬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조언하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게 좋았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산 정상에서 우린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그는 준비해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줬다. 대추차예요. 건강에 좋대요. 나는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고 따뜻했다. 목으로 넘어가는 그 온기가 왠지 가슴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를 준비했다는 걸. 그게 대추차든 보온병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누군가 나를 생각했다는 거였다.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한 게. 저도 다음엔 뭐 준비해 올게요. 아니에요. 그냥 나오시기만 해도 좋아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을 정도로 환하게. 산에서 내려오며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질까봐 잡아준 거였다. 하지만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다. 10년 만에 잡아보는 남자의 손. 거칠었지만 단단했다. 나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우리는 자주 만났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주에 두세 번이 됐다. 만날 때마다 그는 뭔가를 준비해 왔다. 어떤 날은 내가 좋아한다고 말한 호두과자를, 어떤 날은 손수 쓴 메모지를. 오늘 날씨가 좋아서 생각났어요. 메모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같이 걸으니 좋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졌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저랑 같이 살아볼 생각 없으세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하지만 전혀 예상 못한 건 아니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건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심이에요. 이 나이의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농담이나 가벼운 제안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다. 같이 산다는 것. 다시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숨쉬고 밥 먹고 잠드는 것.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다. 혼자 살던 10년이 무너질 것 같기도 했고 새로운 10년이 시작될 것 같기도 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화를 냈을 거다. 다른 남자와 사느니 혼자 살라고. 하지만 동시에 나를 이해해줬을 것 같기도 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도 알았을 테니까. 나는 결국 아이들에게 말하기로 했다. 딸을 먼저 만났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딸은 이미 눈치챘는지 먼저 물었다. 엄마, 요즘 표정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 딸의 눈이 커졌다.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나쁘게 놀란 건 아닌 것 같았다. 정말요? 어떤 분이신데요?
나랑 비슷한 처지야. 혼자 사시는 분인데 괜찮은 사람 같아. 엄마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근데 딸이 잠시 말을 멈췄다. 너무 급하지 않아요? 좀 더 알아보시고. 알아. 근데 이 나이에 뭘 더 알아봐. 늦은 만큼 미루고 싶지 않다. 딸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걱정과 응원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래도 신중하게 하세요. 제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래, 기회 되면 소개시켜 줄게. 딸은 여러 질문을 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직업은 뭔지, 자식은 있는지, 재산은 어떤지. 나는 아는 대로 대답했다. 건물도 있다고 하시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신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요즘 사기꾼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노리는 사람들이요. 알아. 근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아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느낌이라고? 그 사람의 눈빛이 진실해 보인다고?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재산 관련된 서류나 도장은 절대 함부로 주지 마시고요. 알았어. 조심할게. 하지만 딸의 경고는 그때는 그저 기우처럼 들렸다. 아들에게 말했을 때는 반응이 더 강했다. 전화로 말했는데 한참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재산은요? 자식은요? 아들의 질문은 현실적이었다.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걱정이었다. 건물 관리 일하신대. 건물도 몇 채 있고 자식은 없어. 엄마 재산은요? 그 사람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 그런 얘기까진 안 했어. 굳이 해야 하나?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공증이라도 받으세요. 공증? 재산 분리각서 같은 거요. 서로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는. 나는 그 말이 불편했다. 결혼하는데 그런 걸 왜 해야 하나? 그건 서로를 못 믿는다는 뜻 아닌가?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사랑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재산 지키는 게 먼저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경계가 묻어났다. 나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다. 알았어. 조심할게. 꼭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다. 아이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복잡했다. 응원보다 걱정이 더 컸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반쯤 건너와 있었다. 그에게 다시 연락했다. 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당연하죠. 제가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은 시간이 아까워서요. 남은 시간이 아깝다는 말.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맞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망설이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었다. 언제 신고할까요? 다음 주는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빠르게 일이 진행됐다.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빨랐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결혼은 조용히 했다. 큰 예식도 화려한 사진도 없었다. 구청에 혼인신고만 했다.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엄마, 행복하세요. 딸이 안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보다 걱정이 더 묻어났다. 그래, 고마워. 아들은 말이 없었다. 그저 악수만 하고 일찍 자리를 떴다.
나는 그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애써 무시했다.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신혼집은 자연스럽게 내가 살던 집이 됐다. 그는 자기 집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누수가 좀 있어요. 공사 들어가야 해서 얼마나 걸려요? 금방 끝나요. 한두 달이면 돼요. 그동안 여기서 지내다가 공사 끝나면 옮기죠.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짐은 많지 않았다. 큰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가 전부였다. 나는 옷장 한쪽을 비워줬고 그는 조심스럽게 자기 물건을 정리했다. 불편하지 않게 할게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 같이 TV를 봤다. 혼자일 때보다 밥맛이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했다. 설거지도 같이 했고 빨래도 같이 널었다. 이거 어디 두면 돼요? 저기 선반에 두면 돼요. 사소한 대화들이 오갔다. 그게 좋았다. 누군가와 일상을 나눈다는 것. 함께 공간을 채운다는 것. 10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물건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가방 하나. 그 다음엔 서류 봉투 몇 개. 어느 날은 도장까지 식탁 위에 올려놨다. 이건 뭐예요? 아, 그냥 서류 좀 정리하려고요. 정리.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서류를 정리한다고, 물건을 정리한다고. 하지만 정리된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물건은 계속 쌓여갔다. 거실 한쪽 구석에 그의 박스가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2~3개였는데 어느새 7~8개가 됐다. 나는 불편했지만 참았다. 아직 적응 중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 박스들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곧요. 바빠서 못했어요.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다. 박스는 그대로였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그렇죠. 서로 책임지는 사이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진 그 말이 나쁜 말로 들리지 않았다. 이번에 제가 정리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보증이 조금 필요해요. 보증? 그 단어가 공기처럼 방 안에 떠올랐다. 보증이라니요? 친구가 사업하는데 제 이름으로는 조건이 안 좋아요. 당신 이름으로 하면 금리도 낮고 조건도 좋고. 근데 그게 무슨 보증인데요? 걱정 마세요.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나는 불안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우린 이제 부부였고 부부는 서로 믿고 도와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얼마나 필요한데요? 많지 않아요. 2~3천 정도요. 2~3천. 그 숫자가 귀에 박혔다. 그건 큰 돈인데요. 금방 끝나요. 한두 달이면 정리돼요. 한두 달. 그 말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아, 집 공사 기간이었다. 그것도 한두 달이라고 했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할 거 없어요. 당신한테 손해가는 일 제가 시키겠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나는 움찔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뭔가 압박을 느꼈다. 알았어요. 서류 보여주세요. 결국 나는 항복했다. 그는 바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준비해온 것처럼 너무 빨리. 서류엔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했다. 나는 읽어보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고
숫자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이거 뭐예요? 너무 복잡한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여기 금액이 3천이 아니라 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그건 최대 한도예요. 실제로는 3천만 쓸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재촉했다. 여기 사인하면 돼요. 빨리요, 오늘까지 내야 해요. 오늘까지요? 네, 늦으면 안 돼요. 그가 도장을 내 손에 쥐어줬다. 나는 도장을 들고 서류를 내려다봤다. 이상했다. 뭔가 이상했는데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없었다. 빨리요. 그의 재촉에 나는 도장을 찍었다.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뭔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문제 해결했어요. 그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너무 빠르게 마치 뺏길까봐 서두르는 것처럼. 복사본은 안 주세요? 아, 나중에 줄게요. 지금 급해서. 그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안했다. 내가 뭘 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하려고 은행에 갔다. ATM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잔액 조회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다. 화면에 숫자가 떴다. 잔액 245만 3천 원. 나는 화면을 다시 봤다. 잘못 본 거라고,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3천만 원이 넘게 있던 통장에 200만 원만 남아 있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ATM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황급히 창구로 갔다. 저기요, 제 통장 좀 확인해 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다.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님, 며칠 전에 출금하셨네요. 출금이요? 제가요? 네, 2,500만 원. 출금 내역이 있어요. 보증 관련 출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니에요. 저 출금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본인 명의로 출금됐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거기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가 적혀 있었고,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건 뭐예요? 보증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게 인출 동의서였어요. 보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칠 전에 찍은 그 도장, 그 서류.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뭘 한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다. 버스에 앉았지만 정신이 없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계속 나왔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버스 안에서 우는 할머니를.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당신,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거실로 갔다. 아무도 없었다. 방으로 갔다. 그의 옷이 사라져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화장실에 갔다. 면도기도 칫솔도 없었다. 식탁 위 그가 늘 두던 안경도 사라졌다.
거실 구석에 쌓여 있던 박스들도 모두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다. 그는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나는 바닥에 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목이 쉬도록 울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창피했고 분했고 슬펐다. 10년을 혼자 견뎌온 내가 석 달 만에 무너졌다. 다음 날 나는 경찰서에 갔다. 신고를 하러. 경찰관은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다. 본인 사기 가능성이 높네요. 보증 서류 가져오셨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통장 거래 내역은요? 여기 있어요. 나는 은행에서 출력한 거래 내역을 건넸다. 경찰관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거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 명의로 출금됐고 보증도 본인이 서명했으니까 그럼 제 돈은요? 제가 속은 건데. 일단 수사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신고는 접수할게요.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피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이미 여러 번 이런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 사람 이름이랑 연락처 알려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냈다. 김승호. 그리고 전화번호. 하지만 그 전화번호는 이미 꺼져 있었다. 주소는요? 성북구 어딘가라고만 들었어요. 정확한 주소는 몰라요. 건물 주소는요? 그것도 몰라요.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님, 결혼하기 전에 신원 확인 안 하셨어요? 아니요. 믿었어요. 주민등록등본이라도 받아보셨어야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와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다. 왜 나는 이렇게 바보였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아이들이 경고했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내 평생 모은 돈, 남편과 함께 모았던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모아준 돈을 제가.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창피해서 미안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정말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울었다. 이제 아이들한테도 짐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딸은 결국 왔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문을 여는 순간 딸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더니 얼어붙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모든 걸 말했다. 재혼한 것도, 돈을 잃은 것도, 그가 사라진 것도. 딸은 울었다. 나를 안고 같이 울었다.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미안해. 창피해서 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창피할 게 뭐예요? 엄마가 피해자잖아요. 잘못한 건 그 사기꾼이지. 엄마가 아니에요. 딸의 말에 나는 더 크게 울었다.
내가 피해자라는 말. 그 말이 위안이 되면서도 더 서러웠다. 다음 날 아들도 왔다. 딸이 연락한 모양이었다. 아들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안하다. 너희한테 짐만 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엄마 돌봐드릴 차례예요. 아이들은 며칠간 내 곁에 머물렀다.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다. 딸은 경찰서에 같이 가주었고 아들은 은행에 같이 가서 거래 정지를 신청했다. 엄마, 앞으로는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꼭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든 말씀하세요. 그 시간이 내게는 구원이었다. 아이들이 있어서 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아이들은 돌아갔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예전의 혼자와는 달랐다. 예전엔 외로움이었다면 이젠 공허함이었다. 예전엔 그리움이었다면 이젠 배신감이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나는 그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모든 걸 지워갔다. 거실 구석, 박스가 쌓여 있던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다. 범인을 잡았냐고, 돈을 찾았냐고.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여전히 소식은 없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왜 깨어났나 싶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경로당에 갔다. 오랜만에 나가보는 거였다. 사람들은 반가워했다. 언니, 어디 아팠어? 한동안 안 보이더니 응, 좀 그랬어. 나는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누군가는 건강 이야기를 했다.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들.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다. 요즘 사기꾼들 조심해야 해. 우리 같은 사람들 노리는 놈들 많대. 그 말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내 친구도 당했어. 재혼한다고 했는데. 그 놈이 돈만 뜯어가고 도망갔대. 내 이야기 같았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다. 어떻게 됐는데? 돈은 못 찾았대. 경찰이 수사 중이긴 한데. 희망은 없다더라. 그 친구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어.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결국 나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돈은 못 찾고 상처만 남는 거구나. 무서운 세상이야. 혼자 사는 사람들 호구로 보는 거지. 그러게 외롭다고 덥석. 믿으면 안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다. 나도 그랬다. 외로워서 덥석 믿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산책할 때 딸이 찍어준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전부 연기였을까? 나는 사진을 찢으려다 멈췄다. 이건 내 증거였다. 내가 속았다는 증거. 내가 바보였다는 증거.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사랑하려 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내가 희망을 가졌다는 증거. 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이 상처가 아물면 그때 버리기로 했다. 석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다른 사건으로 잡혔는데
여러 건 혐의가 추가됐어요. 어머님 케이스도 포함됐고요. 나는 경찰서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그를 봤다. 수갑을 찬 그, 초라한 옷을 입은 그, 더 이상 건물주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쓴 것 같아요. 도박으로 날렸대요. 회수는 어려울 겁니다. 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그럼 제 돈은 영영 못 찾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범인한테. 재산이 없어서. 재판이 열렸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나는 그를 다시 봤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 한마디로 내 3천만 원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내 상처가 아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판결이 나왔다. 징역 3년. 배상 명령도 있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그에겐 재산이 없었으니까. 나는 법정을 나왔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끝났어. 하지만 진짜로 끝난 건 아니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상처는 남아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조금씩 회복했다.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났다. 어느 날 김 여사가 미안하다며 찾아왔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소개했어. 아니야. 너도 몰랐잖아. 그래도 내 책임이야.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소개했으니까. 나는 김 여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지나간 일이야. 너도 속은 거잖아. 그래도 미안해. 내가 무슨 보상이라도. 됐어. 그냥 이제 조심하자. 우리 둘 다. 하지만 진심으로 괜찮은 건 아니었다. 여전히 밤이면 생각났다.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조금만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아이들은 자주 전화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어. 다 있어. 하지만 필요한 게 없는 건 아니었다. 나는 다시 혼자였고 그 외로움은 예전보다 더 깊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신뢰를 잃은 거였다. 이제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친절한 말 한마디에도 의심부터 들었다. 누군가 도와주려 하면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더 외로워졌다. 스스로 벽을 쌓았다. 다시는 다치지 않기 위해,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해. 어느 날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다. 오래된 사진. 웃고 있는 그의 얼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나보고 바보라고 했을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남편이라면 화를 냈을 거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믿었냐고.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로했을 거다. 괜찮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알았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나는 사진을 다시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봄바람이었다. 마당의 장미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피었던 그 장미. 남편이 심어준 장미. 나는 장미를 바라봤다. 꽃은 매년 피고 졌다. 아픔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피어났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내게 남은 시간이 있었고,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있었다. 손주들이 있었다.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살아있다. 아프지만 살아있다. 후회하지만 살아있다. 그게 중요한 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 거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일기를 닫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나는 다시 눈을 뜰 것이다. 그게 삶이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아파도 계속 걷는 게, 그게 바로 삶이니까. 2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조금 나아졌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살 수는 있게 됐다. 경로당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 아이들 집에도 놀러 간다. 손주들이 웃으며 달려올 때 나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가끔 그때 생각이 난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조금만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그저 사랑하려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 다가와도 조심할 거라고. 믿기 전에 확인할 거라고. 어느 날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봤다. 또 다른 할머니가 또 다른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뉴스였다. 60대 여성. 황혼 재혼 사기로 5천만 원 피해. 나는 TV를 보며 그 할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로움을, 그 절망을, 그 후회를. 제발 조심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호구로 보는 놈들 많아요. TV를 향해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듣지 못했다. 나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창피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나도 당했어. 재혼하겠다고 속여서 돈 다 가져갔어. 정말 언니가? 응. 그러니까 조심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해. 내 이야기를 듣고 몇몇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다행히 돈 잃기 전에 눈치챘지만 요즘 정말 조심해야 해. 혼자 사는 사람들. 타겟으로 하는 놈들 많대.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눴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라고.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숨기지 않고 말하니까, 혼자 감당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나는 혼자 산다. 12년째 혼자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정말로 괜찮다. 외롭긴 하다. 여전히 밤은 길고 집은 조용하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됐다. 무너지지 않고. 아이들이 준 돈으로 나는 조금씩 저축을 다시 시작했다. 3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건강이고 가족이고 나 자신이라는 걸. 오늘도 나는 아침에 눈을 뗐다. 새벽 5시. 혼자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마당에 장미가 보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났다. 붉고 아름답게.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살아있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났다. 상처받았어도 치유되고 있다.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삶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로움과 희망 사이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하세요. 황혼, 재혼, 투자, 보증, 명예대여.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댓글로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평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